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헌재 선고가 늦어지면서 온갖 억측이 난무하고 국민들은 지금 피를 말리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헌재는 왜 이렇게 느긋합니까? 생각할 수도 없지만 혹시 파면에 반대하는 재판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재판관은 결단코 정의롭고 공정한 재판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역사의 죄인이 될 겁니다. 헌재가 시간을 끌면서 국민의힘에서는 혹시라도 다른 판결이 나올까 봐 민주당에 계속해서 승복을 요구하는데 참으로 허파가 떨어져 나갈 지경입니다. 너네나 제대로 승복하세요. 그리고 윤석열한테 승복하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보수 농객 조갑재 씨도 승복은 가해자인 윤석열이 하면 되는 거지 왜 피해자한테 요구하냐고 일갈합니다. 제정신 아닌 자들 더 늘어나기 전에 헌재는 조속히 파면을 선고하기 바랍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정어리몰에서 두 가지 상품 준비했습니다. 아주 지금이 딱 제철인 짭짜리 토마토 아주 반응이 좋은데요. 부산 대저동에서만 재배되는 특별한 품종이죠. 처음에 탁 한 입 깨물면 짭짤한 맛이 느껴졌다가 바로 뒤에 단맛이 느껴지는 아주 맛있는 토마토입니다. 이 크기가 작을수록 비싸고 좋은 게 짭짜리입니다. 지금 정어리몰에서 파는 짭짜리가 S에서 2S 사이즈 로얄과니까요. 이게 아주 드시기 좋습니다. 딱 껍질만 따서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꼭지만 따서 드시면 정말 한 입 가득히 봄이 싹 들어오는 느낌이고요. 참외도 아주 좋은 값에 준비를 했습니다. 요새는 하우스에서 수확을 하니까 당도가 오히려 더 높다고 해요. 성주 참외 3월부터 수확을 하는데 당일 수확해서 산지 직송으로 바로 보내드립니다. 성주 꿀 참외 여러분들 드시고 요즘에 힘이 좀 나야 될 때죠. 그럴 때 정어리몰이 좋은 상품 준비했으니까 이것 드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분 패널 함께합니다. 김진애 전 의원님, 전혜연 민주연구원 본장님, 김남국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나 저제나 하는데 김진애 의원님 오늘쯤은 그래도 저 선고 날짜는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나올 거예요. 아, 내일? 예, 뭐 제가 하도 14일을 장담을 했거든요. 저는 뭐 2달 동안 14일이다, 14일이다 노래를 부르니까 14일 안 나고 나니까 저 그날 밤에 예. 오한으로 쓰러졌어요. 갑자기 막 오돌 떨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그 장관을 이룬 광화문에도 못 갈 정도로 링겔 맞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이번 주일은 조금 넉넉하게 시간을 잡고 제가 20일 또는 21일로 잡고 있는데요. 뭐 이유는 이렇습니다. 물론 오늘이나 내일 남으는 저희들은 정말 지금 단식 농성하시는 분들부터 고생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서 마음이 많이 편해지겠지만 대선 날짜를 생각을 하면은요. 수요일 날 잡기도 좋고 해서 이번 20일이나 21일 날 나오는 게 전체적으로는 가장 확실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는 지금은 헌재 재판관님 많은 여러 가지 걱정 불안이 있으시겠으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헌재 재판관이 법 상식과 법 일반 사람들의 법 감정을 가장 많이 잘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깐깐하고 꼼꼼하고 아주 까칠하게 지금 잘 판결문을 쓰기 위해서 후환을 좀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거로 그렇게 보고 있으렵니다. 마음이 좋죠. 사실 지금 시간상으로 보면 평일화 시작한 지도 2주가 훨씬 지났고 김남국 의원님 네. 이 정도면 결정문 초안은 나왔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쟁점을 정리한 절차가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변론 절차를 10일 11차례 거쳤는데요.
11차례 거치는 동안 평의를 계속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 측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다 결론을 내려왔거든요. 그럼 그 결론 내린 것들은 그냥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관 8명이 일치된 의견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정리를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변론 종결 후에 이미 종합적인 여러 가지 쟁점 정리는 다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늦어지냐라고 하는 건 사실 너무 답답한데요. 저도 오늘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트위터에다가 이게 판결 선고가 안 되니까 잠을 잘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글을 올리니까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면서 다들 그렇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아까 김진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판결문 초고나 초안을 완결성 있게 다듬는 그 과정에 있지 않나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말 만일에 하나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용과 관련된 결론을 달리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사소한 아주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인정 문제나 아니면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소수 의견이 조금 이견이 있는 것을 합의하는 그 과정에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은 온 국민 5,200만 국민이 생방송으로 본 일이고 절대 결론을 바꿀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3월 21일 반드시 선고가 날 거라고 21일? 믿습니다. 네. 우리 김남국 의원님 목소리가 낭낭하니까 그 목소리로 주문 한번 읽어봐 주세요. 피청구인 윤석열 내란숙의 멧돼지를 파면한다. 네. 이렇게 좀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시각에 대통령직은 이제 완전히 바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더라고요. 바로 주문 시각에 끝나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오늘 그 어떤 기사를 봤는데 네. 선고문을 두괄식으로 하느냐 미괄식으로 미괄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차이가 날 그러더라고요. 수가 있어요. 예,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먼저 여러 가지 검사 측의 주장과 변호인 측의 주장을 쟁점 하나하나 다 따진 다음에 마지막에 유죄 무죄를 선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형사재판 법정에 가 있으면 마지막에 유무죄 말할 때까지 사실은 굉장히 피고인들이 조마조마합니다.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은 조금 달리해서 이제 헌법 실무 제요라고 해가지고 판결문 쓰는 절차와 형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일치된 의견이다, 8명 일치된 의견이다라고 하면 주문이 제일 맨 뒤에 나가고 이유를 먼저 설시하면서 쟁점 하나하나를 이제 격파해 나가면서 이제 설시를 하고요. 거꾸로 소수 의견이 있다라고 하면 주문부터 먼저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혜연은 예. 그게 법칙이에요? 형사소송, 그렇게 되는 게? 예, 형사소송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이게 규칙으로 이제 봐야 될 것 식으로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아니 이게 헌법재판소가 2023년에 펴낸 헌법재판 실무 제요라는 게 있어요. 해설서라고 한 게 있는데요. 예, 여기에 보면 헌법재판소의 선고 방식은 일반적으로 전원 일치 의견인 경우에는 먼저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후 나중에 주문을 읽고 미걸씨. 전원 일치 의견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 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음을 알리면서 먼저 주문을 읽은 후 나중에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네. 이렇게 써져 있대요. 그건 상당히 대중의 심리를 잘 파악을 한 가이드네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지금 우리가 2번 경험을 했잖아요. 네. 박근혜 때 노무현 때. 근데 두 가지가 좀 달랐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소수 의견을 남기지 않도록 돼 있어서 개정 전이어서 그때는 조금 이 절차와는 달랐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그랬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개정 후여서 소수 의견을 남기도록 한 뒤여서 그 뒤로는 이 2023년도 실무 제요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목요일 날 선고가 되었던 이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 원장에 대한 선고도 이 절차에 따라서 판결문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때의 소수 의견이라 함은 반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 항목에 대한 소수 의견까지. 맞습니다. 그런 네, 거죠. 맞습니다. 별개 그렇죠, 의견, 그렇죠. 예, 별개 의견 또는 소수 의견이라고 하는데요. 인용은 같다고 하더라도 여러 쟁점에 있어서 다른 의견, 별개 의견이 있으면 남길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의견은 있지만 예, 찬성한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예. 이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무조건 전원 일치가 나와야죠. 아유, 당연합니다. 지금 국가가 정말
사실상 내전 상태다. 국민들이 이렇게 치고받게 하고 사실상 뭐 무정부 상태처럼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에서 오히려 8대 0의 결론을 내주시고 또 이견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마무리를 하는데 시간을 조금 들이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문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정말 1분 1초가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민영배 의원이 지금 단식 8일 차인데 어제 눈이 왔어요. 굉장히 추워지면서 발전기가 고장이 나서 더 추위에 아마 더 건강이 악화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박수현 의원이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 당원 중에 한 분이 지금 광주에서 윤석열 파면 피켓 시위를 하다가 쓰러졌는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 정말 피가 말리는 심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헌재에서 일치된 의견을 내주셔야 오히려 이런 국가적 혼란도 좀 마무리가 되고 빨리 수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김진애 의원처럼 19일 날 이제 공지가 돼서 21일 선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어리 의원 여러분들, 그날 우리가 다 같이 국민이 결국 이겼다, 윤석열을 파면했다,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제가 꿈을 꿨는데 예지몽을 꿨는데 머리에 헤어롤을 말고 광화문에 나가는 꿈을 꿨습니다. 그거 기억하십니까? 예. 지난번에 박근혜 이정미 전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이 머리에 재판정에 나오시면서 머리에 헤어롤을 말고 나와셔가지고 그날 그게 아주 화제의 장면이 돼가지고 그날 광화문에 나가는 모든 여자들이 머리에 헤어롤을 달고 나갔어요. 기념사진. 근데 제가 그런 예지몽을 꿨으니까 여러분들 안심하라고 제가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는 근데 이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안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 확실하지는 않으나 몇 재판관이 몇 가지의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 근데 그 지적을 한다라는 게 사실은 약간은 시간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여기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하나하나를 아주 세심하게 정교하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주진형 전 한화증권 대표죠. 네.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다들 그렇겠지만 나도 속이 부글부글해서 한마디 하고 싶다.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진 자가 9년을 동원해 국회를 막고 국회의원을 무더기로 잡아가려고 했다. 이런 자를 탄핵하는 걸 확정하는 게 이렇게 시간을 끌 일인가. 다음에 헌법 개정하면 탄핵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역할을 없애야 한다. 의원 3분의 2 탄핵이면 충분하다. 대신 그에 따른 선거에 출마하게 하면 된다. 그러셨어요. 네. 투동님, 예상하기로 헌재 재판관들은 정치적 현황을 눈치 보면서 소극적으로 이재명 대표 2심 선고일 3월 26일 이후 윤석열 탄핵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국민의힘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재명 대표 2심 선고일하고? 이건 좀 뭔가 자꾸 그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박주민 의원 얘기를 한번 듣고 우리 패널들과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판결과 이 탄핵 심판 이거 연결해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예? 나경원 의원이 얘기했어요. 근데 진짜 네. 황당한 게, 저도 오늘 아침 인터뷰하면서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네. 진짜 황당하거든요. 네. 전혀 별개의 사건 아닙니까? 네. 별개죠. 전혀 별개의 사건이고 전혀 별개의 법논리가 적용되고 전혀 별개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왜 연계해야 돼요? 이건 헌재 보고 정치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경원 의원님 정말 요즘 들어서 너무 실망인데 네. 뭐 이게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이런데 일말의 관심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오로지 대선에 조금만이라도 자기네들 유리해야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김진애 의원님. 아니, 나경원은 저 얘기한 건 딱 뭐냐면은 네. 인용은 확실하게 된다. 다만 시간을 조금만 늦춰다오. 그리고 나도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경원은 지금 완전히 꼭지가 돌았는데, 완전히 꼭지 돌았잖아요. 이 양반은 그동안 특히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완전히 팽을 당해 왔었고, 그리고 그동안 한동훈한테 당했고, 그 다음에 지난 총선에서도 여러 가지 또 이재명 대표한테 원한을 또 품었고,
근데 지금 유일하게 마지막 본인으로서의 정치적인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마지막 찬스가 이번에 극우 지지자들의 지지를 얻어서 그러려고 하면 윤석열의 마음을 얻어서 일종의 점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혹시나 김문수 대타가 될지도 모른다. 저는 그걸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꽁 대신 닭이 될지도 모른다. 근데 그러다가 닭 쫓던 개 신세가 될 것이다. 하여튼 저는- 요즘에 제일로 이상한 사람이 제일 나경원이에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나경원 의원 별명이 팽팽팽. 팽팽팽. 사실 나경원이 이제 이명박 캠프에서도 이렇게 좀 본인이 주권을 잡다가 나중에 이동관에게 밀렸다 해서 그때도 한번 팽당했다 말이 있었고요. 박근혜 때도 팽당했어요. 네, 박근혜 때도 팽. 윤석열 정부에서도 당대표 나가려고 했는데 정말 세게 뒤통수 맞고 팽 당해서 별명이 팽팽팽입니다. 근데 어찌됐거나 저 정도 선수의 판사 출신 의원이 저런 행보를 한다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까운데 첫 번째는 사실 윤석열 구치소로 불렀을 때 쪼로로 달려난 거니까 제가 다 비애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저 지역구 주민들이 창피해서 어떻게 고개를 드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요즘에는 윤석열 스피커다, 윤석열 아바타다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일각에서는 혹시 김건희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냐. 김건희의 시종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니까 국민의힘의 요즘 상태가 정말 조국 대표님의 말씀을 드려서 너희들 쫄았지.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가 계속 높은 편이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압도적으로 여권에, 그러니까 지금 여권이죠. 국민의힘에 어떤 주자가 나와도 압도적으로 이기는 수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쫄아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전혀 연관이 없는 사건이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건은 사실은 대장동 사건으로 돈 받은 걸 어떻게든 사건을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돈 받은 여러 증거들이 하나도 안 나오고 결국에는 죽일 수 없게 되니까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말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사실 억지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직선거법으로 이재명 대표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인데 이걸 연관지어가지고 이거 공직선거법 3월 26일 뒤에 헌재 판결 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엉뚱하고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우리 박주민 의원님과 많은 패널 분들께서 요즘에 나경원 의원이 왜 이런지 실망스럽다는 말씀하셨는데 나경원 의원이 요즘부터 그런 게 아니라 예전부터 그랬고요. 예전부터 실망스럽고 이상한 분이셨고 정말 최근 들어서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공직선거법과 관련되어서 처음에 항소심 재판부가 그 재판을 하면서 정재호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이거 공소사실 다시 특정해야 된다.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일반 그냥 재판 합의부 재판부에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그 의미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 항소심 재판부는 대등 재판부이고 대등 재판부에 각각 부장판사 한 명 한 명이 다 부장인데 한 명의 표결권을 가지고 있는 부장판사인데 그분 중 한 명이 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대로 공소사실 변경, 공소장 변경하지 않고 공소사실 특정하지 않으면 재판 항소심에서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사실상 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무죄를 기대하고 무죄가 나온다고 한다면 도대체 나경원은 그 이후에는 뭘 기대해야 할 것인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테러 위협 때문에 보안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는 실제로 피습을 당했고 국민의힘의 배현진 의원도 이제 흉기로 머리를 좀 다친 일이 있고 지금 사실 모든 정치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테러 위협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어떤 정당이냐를 떠나서 이런 테러가 절대 일어나면 안 되고 폭동을 일으키면 안 되고 헌재에 승복해야 된다라는 일치된 목소리를 내도 시원치 않을 마당인데 이재명 대표 테러 위협이 자작극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발언한 건 정말 망언입니다. 이거는 최소한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국민의힘에서 헌재에 대해서 과격한 발언하거나 이렇게 망언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저 아까 얘기했을 때 옛날에 똑같다 하던데 나경원 의원이 말이죠. 예전에는 그래도 예쁜 척이라도 했어요. 착한 척이라도 했고 고상한 척이라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름대로 그쪽 진영에서는 중도 보수에 대한 어필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거로 그래서 본인의 생명력을 유지했던 사람인데 지금요, 이거 지금 나경원의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가 그토록 갖고 있던 조그만큼의 지지만큼도 다 팽개쳐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윤석열 유에 구구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고요. 저는 요새 권성동 의원이 지난 일요일 날 승복 운운했는데 지금 승복해야 될 사람은 딱 세 사람입니다. 첫째 윤석열, 예. 둘째 김건희, 셋째 나경원. 요 세 사람만 승복하면은 확실하게 됩니다. 김건희만 승복하면 윤석열은 승복하게 돼 있고, 예, 뭐 김건희가 시키는데 윤석열이 말 안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왜 저한테 눈빛을 이렇게 보냈어요? 이렇게 힘들 때 우리 국민들은 그래도 항상 슬기롭게 여유 있게 또 잘 이겨냅니다. 재미있는 댓글 3개만 읽어드릴게요. 속 터지지만 이런 글 쓰시는 분들 참 존경합니다. 배을서님, 그래? 이번 주 안 하면 차라리 2년 뒤에 판결한다고 해라. 아이고 힘듭니다. 안 돼요. EFFF 쓰시는 분인데요. 기각되면 승복하라고? 그러면 또 계엄해도 승복할까? 이러셨어요. 참, 제가 오늘의 댓글로 꼽은 분입니다. 유재수님. 1, 2, 3 계엄했으니까 3, 2, 1 파면하자. 12월 3일, 1, 2, 3. 거꾸로 하면 3, 2, 1, 3월 21일. 오늘의 댓글이죠? 야, 저거다. 예. 유재수님. 볼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십시오. 또 다른 분들도요. 제가 댓글 읽어드린 분들은 다 기념 볼펜 드릴 거니까요. 윤석열 시대에는 윤석열 김건희 시대에는 숫자에도 민감해야 돼. 예. 근데 그럴 것도 이자가 워낙 그 김건희가 주술에 빠져가지고 뭘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막 눈에 띄니까. 12월 3일 그날도 개헌 발표 10시 몇 분이에요? 10시 30분이었는데 원래는 10시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국무회의 소집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해서 30분 늦어졌죠. 그것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국무회의 관심도 없는 놈이고 이것도 다 짚어봐가지고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사실은 이제 9시부터 11시가 세상이 닫히고 새벽 뭐 5시부터 7시가 세상이 다시 열리는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주술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 시간에 기도한다고. 예. 요즘 이제 무속인 비단아 씨가 국회에 출격하는 일도 있고 제가 정치부 기자도 하고 현장에서 뛰어왔지만 이런 희한한 일은 참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승복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그 얘기를 참 국민의힘이 할 때마다 참 허파가 뒤집어져요. 그렇죠? 왜 쟤네들이 승복하라고 그래요? 글쎄 말이죠. 쟤네들이 승복하면 되지. 아니 정말 조갑재 씨가 예. 정말 가끔은 그 한번 인터뷰 여기에 모시세요. 가끔은 정말 아니야 그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시잖아. 아니 승복은 누가 하냐. 가해자가 승복한다고 미리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게 아주 똑부러지셨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윤석열 피청구인이 내란죄를 일으켰고 가해자이기 때문에 이 판결에 대해서 내란죄와 관련되어서 윤석열과 김건희만 승복하면 되는 것인데 그걸 갖다가 피해자잖아요, 사실은. 국민들과 그리고 체포를 당할 뻔했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정치인들 그리고 국민들은 피해자인데 피해자한테 오히려 사과하고 위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겁박하듯이 피해자 보고 승복해라 라고 하는 것이 저는 납득이 안 되고요. 앞서 우리가 방송하기 전에 혹시나 기각 나오면 어떡할 거냐라고 했는데 저는 승복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이 판결, 이 헌재의 기각 결정에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승복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네. 뭐 이렇게 가끔 종교인들께서 뭐뭐 천국, 뭐뭐 지옥 이런 거 들고 다니시잖아요. 저는 만에 하나 그런 일은 없지만 영화 속 일처럼 상상을 해본다면은 저는 민생지옥, 건의천국 이거 들고 진짜 거리로 나갈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조갑재 선생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와닿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끌어들이지 말라. 구차하게 이재명도 끌어들이지 말라. 이재명이 계엄령 선포했나. 중인환 시리에 벌어진 살인 강도 현행범 재판을 하는데 판사가 무죄 석방 판결하면서 피살자 가족들에게 승복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건 마치
회사 지배 구조를 뒤엎겠다고 깡패를 사내로 불러들인 부사장에 대한 징계 절차와 비슷하다. 왜 피해자인 야당이, 국민이, 회사 사장이 징계 결과에 승복해야 되느냐. 야당과 국민과 회사 사장은 피해자인데 가해자 동격으로 취급해서 같이 승복해라고 하는 것은 정의의 법칙에 위배된다. 아니 그 승복 얘기를 자꾸 하는데요. 그 논리도 이해가 안 되지만 원래 국민의힘 하는 것 중에 제가 이해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왜 자꾸 승복 얘기를 할까? 저걸 이제 선전전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저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하나는 이제 지지자들을 약간, 오히려 약간 좀 이렇게 나중에 흥분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목적도 있고요. 저는 근데 사실은 이게 두 번째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권성동도, 권영세도 윤석열에 대한 지금 일종의 경고입니다. 저는 뭐 경고라기보다는 애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윤석열, 김건희에 제발 승복한다고 말해줘. 제발 관저에서 바로 나오겠다고 말해줘. 제발 지지자들한테 이상한 메시지 보내지 않겠다고 말해줘. 제발 대선 후보자들한테 뭐라고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말아줘. 일종의 저는 그런 애원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안 하다가는 큰일 난다, 자기네들이.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지금 이게 인용될 거라고는 지도부에서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심정은 이해가 가나, 윤석열 말이죠. 조금 이따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최근에 그 경호처에 있던 친구를 지금 한 달 반 만에 돌아와가지고 바로 자르는 거 보세요. 징계하는 거 보세요. 그런 정도의 조그만 복수도 하는 사람인데, 만약 돌아온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승복한다고 말을 하겠어요? 지금 온갖 자기의 보복 리스트만을 작성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누구 시키고, 이건 누구 시키고. 아, 끔찍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절대로. 아마 이제 윤석열 파면이 결정이 되면 그동안 이것에 대해서 반대해왔던 극우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어떠한 결정도 못 내리고 우리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국민의힘은 도대체 뭐 하냐라고 하며 국민의힘 당사로 몰러가거나 의원들에 대한 원성을 쏟아낼 수 있겠죠. 너희들은 왜 가만히 있느냐. 이런 게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자업자득입니다. 본인들이 만든 결과이고, 특히나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실상 윤핵관, 윤석열의 최측근 아니었습니까? 네. 지금 고리를 끊고 싶겠지만 고리를 끊을 수가 없고, 이후에 탄핵 변론 과정에서도 공공연히 헌재에 대한 공격을 사주한 것이 권성동 원내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헤어질 결심 너무 늦었습니다. 윤석열 아바타 벗어나고 싶겠지만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만 그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지금 당에서 헌재 때려 부르자고 하는 의원들 있잖아요. 징계를 해서 그나마 진정성을 보여야 되고, 두 번째, 김건희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수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때 국민의힘도 그것도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선언을 한다면 조금 믿어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난 그래도 봅니다. 승복 얘기하니까요. 김성규님, 승복은 스님이 입는 것이니까 쌍권총은 승복 입고 참외 오체 투지나 해라. 맞아. 야, 정말. 더 재밌는 것도 있어요. 네. 노경주님, 승복은 정광훈이한테 입혀서 속세 떠나라고 합시다. 배동호님, 팥죽에 설탕 넣으면 단팥죽이 되지만 짬뽕에 설탕 들어가면 웃기는 짬뽕 됩니다. 국짐 것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셨는데. 아, 대단하세요. 그 승복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우리 패널 분들 말씀 들어봤는데, 어차피 판결이 다른 건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민의힘도 알죠. 아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지지자들을 묶어두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마치 민주당이 승복 안 할 것처럼 승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들으면서 좀 웃기는 짬뽕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 한구석으로요, 만약에 뭐 이럴 일은 없지만 네. 만약에 기각을 한다. 그러면 승복할 수 있을까? 제가 참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요. 우리가 최상목한테 배운 거 하나 있어요. 존중합니다.
예. 헌재 판단 존중합니다. 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존중하는데 승복은 내 맘이요. 예. 그거를 절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 하지 맙시다. 그 뭐 하나마나한 얘기니까요. 괜히 이거 가지고 나중에 너 승복 안 했네 뭐 그런 또 뭐 이야기할 것 같으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거 한 가지는 확실한 게요. 헌재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헌재는 단심이고 결심이기 때문에 누구나 국민이라 그러면은 당연히 그에 따라야 되고요. 다만 그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걸 마음으로 하거나 어떻게 하는 가령 지금 탄핵 찬성 세력은 만약 기각이나 각하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게 뭐 당장 뭐가 나올 거냐면 윤석열 퇴진 운동에 당연히 나올 겁니다. 바로 밀란이 일어나죠. 바로 밀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얘기는 아예 하지 맙시다. 네, 괜히. 그다음에요. 예. 그다음에 저기 하는 게 저는 탄핵 기각이나 각하는 전혀 저기 뭐 쌍권총이나 이런 쪽도 생각을 못 하는 게 국힘이 윤석열이 돌아오면은요 사실은 제일 무서워할 사람이 지금 국힘 지도부예요. 딴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복수 안 할 것 같으세요? 윤석열, 김건희가 조선일보는 걱정 안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당장 패가 안 될 텐데. 야, 보통 아니 그리고 제가 어제 네. 그 여러 가지 이유를 다 이제 탄핵하면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 가지가 우리가 다 뭐 그렇습니다. 있죠. 네. 5만 가지가. 근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딱 해봐도 헌법재판관들이 다른 판결을 내릴 수가 없어요. 지금 윤석열만 지금 활보하고 다니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 다 지금 구속돼 가지고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 주요 가담자로. 만약에 윤석열이 복귀해서 대통령 된다고 칩시다. 다 사면해 줄 겁니다. 그럼요. 사면권 갖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김용현이는 물론이고 노상원이까지도 사면해 줄 거고 더 나아가서는 서부지법에 들어가서 그 난동을 부린 폭도들까지도 다 사면해 줄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 이걸 파면이 아니다라고 하는 상정 자체는 아예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헌법재판관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사면도 아니고요. 기소된 것 자체를 갖다가 없앨 거예요. 이 사람은. 사면은 그래도 법적인 거라도 받고 난 다음에 사면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무조건 뭐 근데 무조건 지금 아마 기소된 1심만 거니까. 나와도 막 그냥 뭐 다 빨리빨리 그냥 뭐 항소하지 말고 다 그냥 그냥- 판결을 확정해. 그럼 나 네. 사면해 줄 테니까. 그러고도 남을 놈 아닙니까? 그럴 겁니다. 실제 국민의힘 중에 전과자를 출마시키기 위해서 전과 뭐 3범인가 4범인가 했던 사람을 출마시키기 위해서 상고를 하지 않게 해가지고 바로 확정되고 사면해 준 적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강서구청장에 출마했던 김태우 씨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면해 가지고 출마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가정을 한다면 살아 돌아온다고 하면 당장의 보복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보복의 대상은 아까 국민의힘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민의힘보다 더 먼저 보복의 대상은 헌법재판관일 겁니다. 그거죠. 헌법재판소만 없애도 이놈들만 없어도 내가 마음껏 개헌하고 나는 탄핵 안 당한다. 라는 생각이 거기 때문에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헌법재판관이라고 생각되고 절대 그런 생각 할 수가 없고요. 아무리 쥐어짜고 머리에 어떤 법리를 연구하고 만들어내도 절대 바꿀 수 없는 건 인용 결정입니다. 예. 상상하지 않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네. 없어요. 어떻게 뭐 말이 안 되는 우리가 지금 막 늦어지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가 뭐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늦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지난번에 이게 속박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고 지금 감옥에 있었으면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합니까? 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국민들이 혹시 하는 거죠. 설마 이런 생각이 그냥 문득 드는 겁니다. 그 정신 나간 판사 하나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검찰총장도 그놈은 뭐 말할 것도 없는 놈이고요. 근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성관이 직원들이 진짜 트라우마가 너무 심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성관이 직원들은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지금 오늘 아침에 보도를 보니까 개헌군이 허리에 총 차고 들어와서 휴대전화 빼앗고 구석으로 몰아넣고 아직까지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성관이라는 것도 굉장히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 이 직원들이 다 지금 집단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라고 이제 진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헌재에서 이런 부분도 부디 면밀히 살펴주시고 8대 0으로 빨리 결론 내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헌재 판결은 뭐 이번 주에는 무조건 나오겠죠. 안 나올 수가 없죠. 오늘쯤은 선고 날짜가 나올 것 같은데 오늘 화요일이니까 내일 혹시 아까 목요일이라면 내일 발표하고 나올 뭐 금요일날 한다고 그러는데 금요일까지는 봐줘야죠. 뭐 금요일 넘기면 안 돼요. 그건 정말 국민들 인내심이 이미 한계에 부닥쳤습니다. 자, 헌재는 그렇게 넘어가고 내란 재판도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지금 김용현 변호인을 맡고 있는 이하상 변호사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재판정에서 검찰이 대통령 윤석열 이렇게 부르니까 그 호칭이 부적절하다고 따졌대요. 나 이런 변호사 김남국 변호사님. 변호사 맞죠? 변호사 맞아요?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기사를 보고 원래 형사법정에서 직책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할 때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때만 주소 뭐예요? 어디예요? 그다음에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직업 있으세요? 요것만 확인하고요. 다 그다음에 공소사실 검사가 읽을 때에는 직업을 생략하고 이름으로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 윤석열과 전 진짜 의전을 모르겠어요. 대통령 윤석열과 그러면서 변호인이 대통령 윤석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으로 해달라고 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걸 바꿔서 말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각하라는 발언까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도대체 왜 이 윤석열 피고인 내란 수계에 대한 호칭이 중요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계엄의 원인과 배경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 야당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언급해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변호사가 이건 변호사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이 사람도 거의 뭐 윤석열급의 약간 정광훈, 윤석열, 김용현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공소사실은 그야말로 공소장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읽는 수준으로 설명하는 것에 불과한 것인데 거기에 태클을 걸면서 저런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변호사로서의 자격 자체가 없고 변호인을 떠나서 상식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혜원 원장님, 저 이하상 변호사 가는 사람이 어디 출마도 했었죠? 예, 지금 그런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저는 제가 사실 이제 법조인들한테 좀 취재를 해보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런 내란과 관련된 인물들의 변호인단에 합류한 인물들 중에 일부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출마를 염두에 둔 거 아니냐. 그래서 일부러 방송이나 이런 데 튈 수 있는 발언. 그러니까 윤석열을 뭐 충성하는 게 아니라 지지층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김용현의 발언도 과간이에요. 검찰이 계엄 사유를 제공한 거대 야당의 폐악질을 축소하려 한다라고 했다라는데 폐악질은 윤석열 김건희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김용현도 제정신이 아니지만 김용현을 변호하고 있는 인물들도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 사람들은 아마 국민의힘도 아닌 정광훈 당에서 출마를 꿈꾸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니, 말씀하시죠. 아니 실제로 좀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지금 나와서 지금 윤석열 주변뿐만이 아니라 김용현 주변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특히 법조인 관련되는 사람들은 다 정치적인 야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이번을 하나의 기회로 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법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사람들 저는 다 시간 끌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지연시켜서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말초적인 문제를 건드려서 화제를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시간을 좀 지연시키려고 하는 작전을 지금 전반적으로 쓰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 변호인으로서는 또 할 수 있는 작전일 수도 있고 정치를 지망하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정말 하수죠. 제가 이하상 변호사님의 프로필을 좀 찾아보니까 저도 찾아봤어요. 예, 경력을 보니까 고개가 끄덕끄덕 예. 습니다 여러분 제가 경력을 말씀드릴게요. 아마 그럼 여러분들도 고개가 끄덕여질 건데요. 서울대 일단 법학 학사입니다. 법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소속 정당은 자유통일당으로 출마 이력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경력사항에 검사를 아주 꽤 오래 하셨네요. 예, 이걸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중요한 걸 또 있나요? 빼셨네. 예. 어디에? 자유통일당 전신이 국민혁명당에서 대선 경선에 출마를 하셨대요. 20대 대선 대선 경선에 대통령 되겠다고. 매우 정상이신 분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상한 변호사, 이상한가? 이하상? 이상한 변호사. 원래 이름이 이명규인데 이하상으로 개명했대요. 그래요? 예. 그런데 이번에 김용현 변호인단으로 활동하면서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고 내란 수사가 내란이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네. 참 훌륭하신 분이죠. 아, 왜 그 친구는 거기는 왜 이렇게 다 석동현류들만 모여 있는 것 같으네. 저는 이런 사람들 볼 때마다 궁금한 게 예. 정말로 저렇게 생각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 아니면 기술을 부리는 걸까? 전 그게 참 진짜로 궁금해요. 근데요, 저는 이거는 확실하게 생각하는 게 기술을 처음에는 기술인데 기술을 몇 번 부리다 보면은 진짜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됩니다. 아니 왜냐하면 저도 뭐 이런 제 목욕까지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저도 이제 어쩐 특정 요거를 나왔는데 요즘고를 나왔는데 평소에는 다 멀쩡한 친구들이야 이 친구들이.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네들끼리 계속해서 굴러가는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굴러가다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던 친구들이 이쪽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맨날 그 끼리끼리 그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거든요. 그러면 점점 더 악순환으로 굴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아마 그 사람들이 거의 세뇌된 상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집단 사고에 갇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거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하상 변호사가 그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해서도 가담자들 변호를 있죠. 지금 하고 있다. 그럼 김영현 변호사와 같은 변호사. 네, 지금 같은 맥락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 검사들이 보면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내란숙의 윤석열도 검사 출신,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이 폭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변호하고 있는 사람들도 검사 출신 변호사인데 아직 검찰 개혁 자체가 아니라 이거는 검사들을 뽑을 때 기준을 아예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근데 전희연 박사님은 그런 얘기 하실 때 보면은 정말 순진하고 너무 착하고 너무 귀여워. 아니 그런 거 부끄러워하면은 그런 거 할 사람이에요. 정말 그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런 와중에 또 어떤 짓을 벌이고 있냐면은요. 이제 온갖 회유 또 막 작전을 들어가는 거예요. 어제 MBC 보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변호사는 무슨 변호사라고 그러더라? 그 곽종근 특전사령관 부인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뭐냐? 민주당이 회유해가지고 내가 거짓말을 했다라고만 이야기하면 다 해결된다. 그리고 내가 다 뭐 뒤에서 봐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배모 변호사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참 곽종근 사령관도 이번에 지금 여러 가담자 중에 그래도 올바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또 그 증언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부인도 대단하시더라고요. 부인이 대단하시다. 예.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요. 그리고 뭐 그런저런 얘기 나오는데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부인도 참 대단하다. 군인의 아내는 잘해야지요. 그렇습니다. 네. 군인의 아내라고 하는 게 정말 거기도 같이 원래 제대로 교육받고 저기 하고 그러면은 군인의 마인드를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지킨다라고 하는 거를 확실하게 갖고 있죠. 정의감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정말 설마 그 배 변호사가 그 여성은 아니죠? 그 유명한 배 변호사. 남자더라고요. 왜냐면은 목소리가 나왔어요. 예, 곽종근 사령관의 동기 47기 동기 변호사라고 합니다. 육사 출신이라고 예, 하더라고요. 그런데 김당국 변호사님 저렇게 하는 거는 법률 위반 아닙니까? 물어보실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법률 검토를 역시. 하고 왔는데요. 곽종근 사령관은 피고인이면서 동시에 주요 법정에 나가는 증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증인을 사실은 회유한 거잖아요. 그러면 당장의 여러 가지 위증교사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여러 내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범죄를 인멸하거나 사실은 숨기도록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법성이 있어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변호사는 피의자의 여러 가지 피의자와 피고인의 범죄를 변호하고 그 사람의 비밀을 지켜줄 의무는 있지만
없는 말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변론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 변호사법 위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그 변호사 모임이 있습니다. 검사를 검사하는 모임이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법률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고발까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할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다 헌재 선고가 늦어지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별짓을 다 하는 거잖아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경호처의 3부장이 있어요. 경호 3부장. 지난번에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거 우리가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법을 따라야 된다. 이번에는 막으면 안 된다.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 김성훈이 저자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이번에 거기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회의 무결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경호처에서. 그 이유는 뭐냐. 경찰한테 뭐 정보를 흘려줬다. 그러니까 기밀을 누설했다라고 하는 건데 본인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건 누가 봐도 찍어내기 아닙니까? 왜? 김성훈이가 그대로 있으니까. 근데 김성훈 차장이 왜 그대로 있습니까? 3번, 4번 영장을 신청을 해도 검찰이 아예 청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경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검에다 그럼 물어보자. 그랬더니 고검에서 야 지금 너네들 왜 청구 안 해? 이건 당연히 청구해야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네 번째. 네 번째. 예. 이번에도 만약에 지검이 안 받아들이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무유기로 검사를 고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4차례 사실은 4번째 영장 신청이고요. 경찰도 상당히 늦었습니다. 영장심의위원회에서는 이미 10일 전에 이거 영장 청구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거의 2주 가까이 돼가지고 뒤늦게 어제서야 그것도 어제 한다라고 했는데 어제 오전에 한 것도 아니고 어제 거의 6시 다 돼서 뒤늦게 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경찰에서는 추가적인 어떤 수사 때문에 늦어졌다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지만 결국에는 윤석열 내란 수계가 다시 풀려나고 헌법재판소 판결 선고가 늦어지는 것이 경찰에서의 여러 김성훈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딜레이가 되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연결되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4번째 영장 청구된 것에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의 추가적인 어떤 보완 수사와 그리고 지금까지 검찰이 다 기각했던 핑계댔던 사유를 다 보완해서 넣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이번에도 정말 만약 이번에도 거부한다. 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건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란 공범으로 특검 수사를 받을 이 대상이 점점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보십시오. 윤석열이 구속 취소돼서 풀려나고 난 이후 그리고 헌재에서 판단을 내려주시지 않는 이 기간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일단은 곽종근 전 사령관의 아내한테 회유하고 전화하고 협박하고 이것은 결국 증인을 협박해서 증언을 오염시키려는 의도, 우리가 우려했던 일이 그대로 하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란 수계 편에 서지 않았던 그나마 양심에 따르고 법률에 따라서 자기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한테 보복이 지금 가해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헌재에서 이런 점을 빨리 보셔가지고 판단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협박을 당하고 군인 가족들까지 협박을 당해야 됩니까? 저는 헌재에서 이런 상황을 정말 엄중하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심우정이 왜 사퇴 안 하겠어요? 이런 거 다 뒤에서 조정하느라고 사퇴 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심우정이 뭐 저는 뭐 이거 파면 결정이 날 때까지는 여전히 민기적 될 거라고 저는 500원 겁니다. 아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김성훈에 대한 거는 딴 거 없습니다. 무슨 경호나 이거 아니라 비화폰이라고 하는 증거 인멸에 관련되는 건데 지금 뭐 매일매일 조금씩 계속해서 증거 인멸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김성훈이라는 자가 상당히 키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며칠을 저는 민기적 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야 될 것이 하나 둘이 아닌데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다 지금 저는 이 최고 책임을 최상목이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목 대행이 지금 노골적으로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며칠째입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만약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데도 깔아뭉개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임명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는 자가 나는 헌법 안 지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국민들한테 헌법 지키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경호 3부장 지금 해임 의결을 만약에 했는데 이걸 이제 최상목이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대로 해임한다면 이건 정말 최상목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 모든 게 타이밍이 맞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듣고 있으니까 갑자기 정말 너무 한숨이 나오는데 아무리 절차를 따지고 국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해도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자들이 내란에 이래저래 사후든 사전이든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 이 캐비넷에 뭔가를 목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동조를 하고 있는데 그 주요 인물이 바로 최상목. 행정부에서는 최상목 그리고 검찰에서는 심우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그러니까 경호처장에 대해서는 심우정. 이게 과연 영장이 청구가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지금 경호처 그 사람에 대한 인사권에 관련된 거는 최상목. 사실 최상목이요. 김성훈이를 문제가 돼서 김성훈이 진작 인사 조치하려고 그러면은 당연히 최상목이 했었어야 됩니다. 최상목이 그야말로 정말 상목이네 정말. 정말. 무슨 짓을 할지를 모르겠어요. 케니홍님. 김건희가 전 재산 털어서 매수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다음에 또 부정하게 챙기면 될 테니까요. 별 걱정들이 지금 다 나오는 거죠. 지금 윤석열이 뭐 하고 있겠습니까? 윤석열, 김건희. 오로지 살 궁리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에 안 하는 국리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챙겨볼까 하는 건 지금은 못할 수도 있어요. 그전에는 계속 그 생각만 오로지 했겠죠. 지금은 어떻게 하면 이걸 살아나 볼까? 그리고 증거를 인멸을 해볼까? 막 이렇게 하고 있겠죠. 지난번에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월 8일이죠. 이때 소굴에 들어가 있을 때 잠깐 이자가 도망갔다. 도피설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일 거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날 윤석열이 화면에 이렇게 찍혔어요. 막 이렇게 멧돼지가 어슬렁거리는 게 보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보니까 알리바이였던 것 같아요. 나 지금 관저에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그날 봤더니 대통령 집무실 지하에 있는 그 어떤 시설에 갔다라고 하는 증언이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김남국 의원님, 네. 직무 정지 상태면 그 집에 처박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무실에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니, 예. 집에만 처박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실에 가면 안 되죠. 네. 직무가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자격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단독 보도 나온 것을 보면요. 1월 8일 날 보안시설이라고 하는 벙커를 직접 둘러봤다라는 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1월 3일에 1차 체포 시도가 있었는데 그때 체포가 실패하고 체포 실패하기 이전에 이른 오전 시간에 어떤 차량 한 대가 경호를 받으면서 쑥 빠져나갔다라고 하면서 그게 결국에는 합참이나 국방부에 벙커로 간 거 아니냐라는 그 의혹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뒤늦게 1월 8일 날 실제 1월 8일 날 방문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결국에는 탄핵 직무 정지된 이 윤석열 내란 수괴가 그 체포되는 과정에서 관저에 머물지 않고 본인의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농성을 벌일 생각이거나 아니면 어디로 피해가지고 뭔가 버틸 생각으로 그 벙커를 이렇게 가지 않았나라는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1월 8일 날에는 그냥 잠깐 둘러보고 빠졌다라고 하는데 지금 걱정되는 것은 탄핵 선고가 인용된 이후에도 또 김성훈을 비롯한 자기를 보위하는 일부 세력들을 데리고 그런 벙커로 숨어가지고 버티면서 안 나오는 그런 어떤 모습을 연출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국론 분열과 또 충돌하는 모습이 연출될까 또 걱정이 되는데요. 명백하게 아까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탄핵이 되고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국가시설을 방문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예 접근 자체를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예. 단순 도피가 아니라 또 다른 계엄을 모의하는 걸로 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말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대통령 경호처만 봐더라도 사실은 윤석열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군에서도 보면은 본인들이 사병처럼 따랐던 인물들이 과연 다
지금 기소된 건 아니고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도피설도 상당 부분 뭐 사실상 도피라고 봐야 되는 거고 거기에 모여가지고 2차 계엄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관련된 녹취들 한번 좀 먼저 들어볼까요? 예. 1월 8일, 1월 9일 이때 방송에 나왔던 내용들이죠. 제가 들은 정보로는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서 제3의 장소에 도피해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 제보를 좀. 네, 제보를 받았습니다. 네. 뭐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이미 한남동 대통령 관제를 떠나서 제3의 장소에 있지 않냐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근데 아마 경찰에서도 그런 비슷한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저 어제 들은 바가 있어요. 아, 네. 이미 한남동 그 관제에 있으면은 굳이 소재 파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게 네. 생각하시는군요. 그래서 공수처장님 말씀이나 경찰 그 브리핑을 들어보면은 제3의 장소를 피신하지 않았냐. 이게 사실 이게 잡범도 이런 잡범이 아닙니다, 이게. 용산으로 만약에 갔다면 그걸 본 사람이 있을 거고 네.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우리 이지은 위원장한테 제보했다는 겁니까? 네, 네, 윤석열이 맞습니다. 용산 갔다는 용산에 얘기예요. 왔다. 용산에 왔다. 그 차량이 일반 보통 방탄차를 타지 않습니까? 방탄차도 아니었고 일반 차를 타고 갔고 보통 7, 8대가 우르르 다니는데 그것도 그렇지. 아니고 굉장히 소규모로 왔고 탄로날까봐. 네, 그리고 무전에서 원래 부위가 움직이면 다 무전이 나오는데 무전도 나오지 않았지만 얼굴을 확인하다 보니까 그 상황에 무전이 좀 바빴다고 하더라고요. 얼굴을 그래서 본인이 본 사람이 지금 제보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걱정을 하냐면요. 윤석열이는 어떤 짓을 저지를지 알 수 없는 자잖아요. 자, 그러면 윤석열을 파면한다. 땅땅땅 하면 그 시간부로 대통령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박근혜 때는 짐 싸느라고 한 이틀인가 이틀이었어요. 사흘인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는 박근혜가 집이 없어가지고 아니요, 집이 있었어요. 집이 저쪽에 삼성동인가 저쪽 그린벨트에 옛날 집이 마련한 게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근데 야는 지금 집 있잖아요. 아크로비스타. 바로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안 나올 것 같아요. 또 버틸 것 같아. 그러니까요. 나 인정 못해. 내가 왜 파면이야. 뭐 이러면서 거기서 버티고 있으면 그건 어떻게 돼요? 당장 잡아가지고 포획해서 끌어내야죠. 이제 사실은 그래서 이제 현재 선고에 대한 승복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제까지도 승복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 윤석열 측의 변호인은 승복할 대상이 없는데 무엇을 말하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용산 대통령실도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장을 내지 않겠다가 대통령실의 오전까지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윤석열 이 내란 수계가 탄핵이라고 하는 인용 결정을 받았을 때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로 도피하면 차라리 그 도피한 제3의 장소를 찾아가지고 다시 구속을 하면 되는데 구속하는 그게 아니라 농성하면서 방을 안 빼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는 그때는 탄핵 선고하면 선고한 주문이 딱 헌법재판관 말 떨어진 시점으로 주문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경호처에서 그때부터는 신변 경호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예 그냥 질질질 이렇게 해가지고 팔 드러내듯이 해가지고 바로 체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모습을 좀 생중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상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때 도피했을 때 그때는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 옆에 다른 합참의장 관저에 예. 그 지하 벙커에 가서 예. 또 거기에 그 패닉 룸에 들어가서 숨어 있을 거다. 그럼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아예 꺼내주질 말자, 굶겨 죽이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별별 얘기가 다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저는 사실은 도피한다는 생각까지는 당신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지금 아까 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증거인멸과 또 다른 모의 이거 두 개가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 지금은 가장 걱정이 되는 거는 근데 저도 똑같이 김남국 의원님 말씀하고 같은데 이제는요
별일이 다 있을 겁니다. 저 아까 말씀 아크로비스타 돌아가면 된다고요.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이 절대로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불가능할 거고요. 아마 유일하게 갈 수 있는 데가 저 양평에 땅이 있으니까 거기다 컨테이너 하우스 해가지고 그쪽에다 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을 텐데요. 아마 관저에 지금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관저에서 안 나오면서 하는 게 아니라 관저를 오픈해가지고 거기에 극성 지지자들을 그 안으로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농성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경호원들은 지금은 경호원들이지만 그 중에 일부는 바로 사표 쓰고요. 사설 경호원으로 신분을 바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때가 되면 저는 갑자기 그 세월호 때 그 이우병원 생각이 나는데 그때가 되면은요 말씀드립니다. 그때는 법치를 그대로 지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힘이 나서서 지금 승복을 하는 걸 권하고 해야 되는 게 이거는 국힘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를 다른 누가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를. 왜냐하면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법치를 지키는 것 외에는 없어요. 경찰력, 공권력밖에 없으니까. 윤상현, 나경원, 그렇습니다. 권영세, 권성동 이런 사람들한테 돈 좀 모아서 거처 마련해 주라고 하면 해줄까요? 그럼요. 할 리가 없지. 나중에 뭐 저거 해줄게. 죽고 못 사는 것 같이 저러는데 또 안 해줘요. 그럴 때는. 아니 근데 예. 이거는 있어요. 저는 지금 윤석열의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짓이든지 국힘에서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급하게 거처도 마련하고 그럴 거예요. 아까 김진애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호랑이님이 아사시키는 거 짱입니다. 국민 혈세로 밥 먹이지 맙시다. 그러셨어요. 정여림님. 물도 끌고 물도 끊고 예. 가스도 끊고. 정여림님. 벙커에 들어가서 숨으면 잡아들이기 더 쉽죠. 번개탄 피우면 기어 나옵니다. 케니홍님은 이런 상상을 하시면 곤란해요. 어느 날 갑자기 긴급 속보. 윤석열, 김건희, 성남공항. 저희와 가족들은 일본으로 망명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세요. 빠이빠이. 눈 뜨고 당할 수도 있다. 에이. 그런 일 안 생깁니다. 말이 안 되고 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다만 지금 이렇게 좀 지치고 힘들 때요 힘든 시간을 보내는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즐거운 상상을 해보세요. 윤석열, 김건희가 윤석열 파면돼가지고 그 소굴에서 징징 울면서 끌려 나오는 장면이 생중계되는 거. 그 다음에 윤석열이 파란색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여서 조사받으러 나오는 거. 아마 근데 이놈아는 맞는 옷이 없었고 막 단추가 막 열려 있을 것 같아. 막 이렇게 막 그래갖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모습. 머리도 미는가? 기결수 되기 전에는 머리는 이제 다시 깻잎 머리로 돌아갑니다. 이제 헤어 메이크업 이거 못 그거 안 하고 되니까. 깻잎 머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또 뭐 즐거운 상상 없어요? 저는 이런 상상했는데 예전에 이명박 정부 무너뜨릴 때 유모차 부대라고 해서 그 쇠고기 수입 반대하는데 엄마 아빠들이 이 유모차를 끌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명박산성을 무너뜨렸다라고 하고 이번 계엄 사태 이후에는 응원봉 부대가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집회 현장에서 스카프 부대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께서 특히 중장년 여성 당원들께서 스카프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서 메고 같이 의원들 옆을 걸면서 격려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한테도 막 이 탄핵의 위험성, 윤석열을 반드시 파면해야 되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가끔 손을 잡고 강강술래하는 것처럼 서로 응원하는 장면을 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이 안 나오면 이 스카프 부대가 나가서 동그랗게 원을 사서 포위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틀은 기다려줬는데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하루도 못 기다려줄 거예요. 당장 기어 나와 소리쳐야죠. 근데 갑자기 제가 아까 세월호 유병원 얘기했잖아요. 예. 그 유병원 나중에 왜 과수원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막 기아 상태로. 야, 그러니까 그런 또 음모가 생길 수도 있겠네. 어디로 도망가서 거기서 뭐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딴 데로 튀었다. 별게 아니 이게 뭐죠? 이 자식은 겁이 많아서 그렇게 하지도 정말. 못해요. 정말 예. 쫄보라서. 예. 쑥이님, 배국앵커님 헌재 결정 때문에 하루하루 피가 마르네요. 오늘 내일 답이 나오겠지요. 파면의 답이요. 백수 여인 숨 넘어갑니다. 예, 쑥이님. 아이고, 제가 오늘 일부러 이렇게 좀 밝은 넥타이 찼습니다. 여러분
힘내시라고 넥타이 차고 보니까 김진애 의원님 양말하고 같은 색깔이더라고요. 아니, 제 양말도 보여드려야 되겠네. 아, 저는 기린 노란색을 했는데. 예. 아, 노란 양말 정말 너무 신박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튀는데 노란 양말 신으셔가지고. 김진애 의원님은 그런 게 다 어울리셔. 아, 예, 그러니까. 예. 아니, 가면서 여기는 뭐 이게 있는 거, 테이블이 있는 거야. 테이블을 치워야 되는 거야. 입는 양말이거든요. 예. 제가 얘기해요. 요새 양말은요, 제 양말을 보여드리고 싶은 게 짝짝이가 달라요. 테마는 기린인데, 안짝하고 이쪽이 다릅니다. 그게 너무 웃겨요. 나중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렇군요. 네. 윤석열을 파면한다. 아, 아이디를 근사하게 만드셨네. 윤석열을 파면한다가 아이디예요. 너무 좋네요. 예. 슈퍼챗 보내셨습니다. 최상목 메시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무 불안해요. 최상목이 무슨 메시지 냈어요? 뭐 추가로 낸 게 있나요? 아, 예. 속보 뜬 건 없는데. 예. 그래요? 하여튼지 새봄이 오면 정리할 놈들 하나하나 다 있어요. 지금 다 또 방통위법 개정안도 거부권을 행사했구만. 이제 아주 거부권 행사하는데 재미 붙였네. 예, 그래 기다려. 그래. 기다려. 며칠 안 남았어. 며칠 안 남았어. 너 기다리고 있어. 너는 윤석열 파면돼도 탄핵이야. 예, 왜?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이런 자는 헌법 질서 수호 차원에서도 그냥 놔두면 안 되죠. 예. 지금 너무 경제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그래서 그걸 생각해서 민주당이 지금 봐주고 있는 거지 지은 죄가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명색이 이자는 기재부 장관 아니에요. 경제를 안다는. 지금 나라 경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작살이 났어요. 작살이. 이번에 민간 국가로 저기 한 미국의 에너지부는 경제 분야입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뭐 했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자가. 아유 정말 한심합니다. 예. 자,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오늘 주불리 안보 특강 시간이죠.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님 모시고 민주당 분위기 그리고 최고위원은 좀 정보를 좀 알지 않을까. 근데 헌재 재판관은 이거를 누설하면은 큰일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사법적으로도 처리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공무상 그러더라고요. 비밀 유출이 되는 거고요. 헌법재판관 8명만 들어가는 곳에서 여러 가지 뭐 보조하는 재판연구관도 함께 들어가지 전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가 뭘 들고 와야 되면 사실 보좌관이나 이렇게 부탁해서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 본인이 갔다 와야 돼. 본인이 직접 갔다 와야 되고 일체 그 보안이 철저하게 도감청이 방지가 된 회의실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아무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좀 밝은 마음으로 즐거운 상상하면서 그래 좀 조금만 느긋하게 기다려 보십시다. 자, 1부 함께해 주신 김진애 의원님, 전혜원 원장님, 김남국 의원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헌재를 때려 부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놔둬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더 강하게, 더 강렬하게, 더 힘세게 우리가 모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힘을 합하면은 무엇이든지 해낼 수가 있습니다. 내란을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을 파면시킬 수 있습니다. 힘을 모아야 합니다. 광장에서 온라인에서 어디서든 우리가 힘을 모으면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주불리 안보 특강 시간입니다. 민주당의 김병주 최고위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선거가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국민들 너무나 힘들고 뭐 민주당 의원님들 말로 할 수도 없고 오늘 아침에 민영배 의원님 단식하다가 실려갔다 그러더라고요. 네, 건강이 아주 안 좋은 상태라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언제쯤 예상하세요? 아, 글쎄요. 예상했던 것들이 계속 빗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 주 내에는 해야 되겠죠. 예. 예. 이번 주 그러면은 금요일 날 할까요? 저는 수목금 중에 가능할 거라고 보이는데요. 예.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국가가 대한민국이 엄청난 혼란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께서 매일매일 노심초사하면서 계시는데 헌재가 이것을 빨리 끝장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헌재가 판결을 해야 되겠다. 헌재도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아니, 이런 사항이면은 명명백백한데 그러니까 역사적 말이에요. 사명을 가지고 해야지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아니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네, 가요. 예. 그러니까 그래도 민주당의 최고위원님이시니까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러는 것 같습니까? 뭐가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5개 항목에 대해서 지금 중대한 위헌사항 이것은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였고요. 예. 근데 그 밑에 세부 항목에서 뭐 증거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걸 따지고 있지 않느냐. 일부 의원들 그 현재 심판관 중에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은 또 그걸 또 토의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마지막 조율을 하지 않나 싶어요. 네. 혹시라도 뭐 반대 의견 내고 이런 재판관은 없겠죠? 글쎄요. 저는 8대 0이라고 확신은 하는데 예. 지금 하도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일어나는 일들이. 아무리 상식적이지 않아도 그거는 뭐 다른 걸 생각한다는 그러니까요. 게 재판관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재판관 일부는 전체적인 거는 찬성하겠지만 그 항목에 맞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좀 지체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소수 의견을 내고 빨리 판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8대 0 나오면 8대 0 하고 그 항목에 따른 의견상 이견이 있는 거는 그냥 소수 의견으로 달아주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이런 교통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조금 지금은 국가를 생각한다면은 지금 이 상태로 둬서는 안 되는 거죠. 빨리 헌재 재판관께서도 좀 역사적인 사명을 갖고 빨리 내려줘야 이 혼란을 끝장낼 수가 있으니까 빨리 해야 이걸 되겠다. 파면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건 그럼요. 자격이 없는 거죠. 네. 법원 그건 바로 벗어야지요. 네, 말이 안 되는 지금 거고.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87년도 헌법, 이 헌법 정신은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헌법 정신은 과거 헌법과 차이는 구태타를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정신이 있어요.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그때부터 만들어졌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유지하는 대통령도 잘못하면은 탄핵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런 87 헌법의 정신, 이 정신에 충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 헌법 정신을 지금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사람이 최상목 대행 아닙니까? 네, 그럼요. 언제까지 두고 보실 겁니까? 오늘 원내대표가 내일까지 최후 통첩 형식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하여튼 내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라라고 이제 최후 통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응하지 않는다면은 응분의 그런 조치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죠. 예. 네. 그러면 내일까지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네, 예. 그거는 이제 또 우리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목요일 날 본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내일까지 못하면은 목요일쯤 의원들의 총회를 열어서 중지를 모아서 그것을 본회의에 올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실제 위헌 사항들이 차고 넘치잖아요. 마은혁 임명한 거 못한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헌재에서 임명 안 한 것은 위헌이라고 했는데도 지금 임명을 보류하고 있고 또 거부권 행사를 지금 밥 먹듯이 하고 있고 지금 위헌 사항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은 차고 넘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꾸 우리가 민주당에서 좀 인내했던 부분은 경제가 어렵고 그러니까 경제부총리를 만약에 탄핵시키면 어떠냐 이런 국민적인 우려가 많다 보니까 조금 인내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는 인내를 했지만 이번 주는 이제 한계점에 도달한 것 같아요. 이제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기 때문에 좀 중대 결심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예. 지금 최상목 대행이 그나마 뭘 좀 하면서 하면은 봐주겠는데 경제를 한다는 기재부 장관이라는 자가 있는데 경제가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경제의 가장 큰 적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네. 이렇게 계속 불확실 상태로 놔두고 이번에 지금 미국이 민감 국가로 우리 정부를 지정했는데 그거를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 정부가 네. 더군다나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난번에 미국 가서 그쪽을 만났는데도 모르고 돌아왔다니 이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최상목 권한대행의 책임이 아주 큰 거죠. 이것은 최상목 권한대행 시기에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1월 초에 민간국가로 지정했다라고 지금 나오는데 2달 동안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몰랐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겨우 외통위에서 문제 제기가 되니까 확인해 보겠다는 수준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최상목 권한대행과 그 관련 국무위원들, 장관들은 지금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업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본인들의 안위만 걱정하고 있는 거가 아닌가 싶죠. 특히 그 민간국가 지정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윤석열이 핵 발언한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체 핵 무장할 뭐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라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저는 그것이 가장 결정적이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민간국가를 고려하는 요소가 5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국가안보, 지역불안, 경제적인 안보 위협, 핵 확산, 테러 지원이거든요. 예. 일단 우리는 테러 지원은 아니잖아요. 예. 국가안보와 지역불안, 경제안보 위협 요건 통틀어서 지금 12.3 내란이 일어나면서 안보가 대단히 불안한 고고한 요인이라고 보고 그중에 핵심적인 요인은 핵 확산에 대한 우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핵 확산에 대한 우려를 제일 고려하는 것 같고 거기에서는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는 실제 본인이 대통령으로 있으면서도 지금 핵에 대해서 대단히 그 우려되는 발언을 많이 했잖아요. 23년도 1월 11일은 전술핵 배치나 우리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했었고 23년 4월 28일 날 방미 가서는 마음만 먹으면 1년 이내에 핵 무장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내놓으니까 미국 조야에서는 얼마나 우려하겠습니까? 그리고 요 대통령이 이 발언하기 전에는 물론 그 자체 핵 개발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대한민국에서 있긴 했지만은 극소수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로 일관돼 왔었는데 대통령이 이때 이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구구 세력들 보수에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핵 개발해야 되겠다, 핵 무장해야 되겠다, 뭐 핵 잠재력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목소리가 많았고 학자들도 이 목소리를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미국 워싱턴 조야에서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국가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저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잘 지내왔잖아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모든 걸 관리가 되고 있었고 안보도. 그런데 12.3 내란으로 인해서 쿠데타 하는 나라가 되어버리니까 미국으로서는 대단히 우려가 되는 나라죠. 그러니까 민감 12.3 쿠데타는 위험 국가가 됐다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예. 위험 국가나 민감 국가는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그런 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런 항목에 민감 국가를 포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직 목록에 들어있지만 공식 발효는 안 됐지 않습니까? 네네. 한 달 정도 우리한테 네. 시간이 있는데 이거를 그 민감 국가 목록에서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쉽지는 않은데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지금 당장 그 사실 지금 정도 빼려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 정도가 결심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행히 이거는 바이든 때 지금 지정한 거 아닙니까? 네. 바이든 때 지정하고 트럼프 때는
정부 들어와서는 여기에 그냥 묵인하고 그대로 인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장관들이 가서 이렇게 할 정도의 범위는 넘은 것 같아요. 그러면 빨리 이걸 해결하려면 헌재에서 빨리 윤석열 파면하고 빨리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화를 회복하는 이런 속도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문제가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 대통령 예비 후보들 같은 경우 너나 없이 또 핵 주장을 계속해요. 그런 주장을 멈춰야죠. 예를 들면 어떻게 하나같이 그런 주장을 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실제 우리도 자체 핵무장으로 북한의 비핵화 때 비핵화 약속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하다 하면서 주장했고요. 홍준표는 과거부터 많이 주장을 했었는데 남은 건 남북 핵균형 정책 현실에서 북한 위협을 막아야 된다. 한동훈이도 핵무장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안철수도 그렇고 뭐 하나같이 다 핵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아마 국민 여론이 한 70% 이상이 핵무장이 필요하다. 북한 위협이 가중되니까 그런 국민 여론의 등을 업고 국민의힘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멈춰야 되는 거죠. 그래도 명색이 동맹 아닙니까? 네. 미국하고는. 근데 네. 동맹 국가를 이렇게 민감 국가로 지정하고 지금 민감 국가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이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미국의 적대적인 국가라고 하는 그런 명단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네, 그런데 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를 넣어놓으니 이거 동맹이 맞나 싶은데 네. 어떻습니까? 김 의원님 보시기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한국이 미국과 예전의 동맹 관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까? 동맹 관계는 그대로 유지해야죠. 사실은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대로 유지는 할 수 있는데 과거처럼 아주 강한 동맹이 되기 어려울 수가 있는데 다음 정부 우리가 민주정부 우리가 집권한다면 강한 동맹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정권을 뺏긴다면은 우려가 되는 지점이 많죠. 왜냐하면 하나같이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핵개발 주장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한미 그 테러 특히 친위 구테타 내란을 옹호하는 이런 당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미국에서는 내란을 옹호하고 이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기 때문에 가장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이런 걸로 보기 때문에 안 좋게 보는 거거든요. 만약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내란을 옹호한다면은 동맹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미국은 민주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그렇죠. 여기는 나라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윤석열 파면하고 우리 민주당이 주도하는 민주정부가 들어서야 동맹을 복원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민간 국가를 뺄 수 있는 노력을 할 수가 있고 그것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빨리 나라가 정신 차리고 제자리를 잡아야지요. 네, 그래야 네. 한미 동맹 관계도 제대로 복원이 되겠죠. 네. 지금 미국은 사실 현재 윤석열 정부 특히 최상목 권한대행으로 하는 정부들을 거의 인정 안 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지금 뭐 최상목 권한대행하고 통화 한 번 안 했고 국방부 장관도 바이든 때 장관이나 트럼프 때 국방부 장관도 한반도 패싱을 하고 누구랑 지금 이렇게 혼란한 국가 그리고 또 내란을 옹호하는 행정부 일부 이런 세력들과 어떻게 대화를 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어제 MBC 뉴스 보면서 오늘 김병주 최고위원님 나오시면은 이거 여쭤봐야 되겠다 했던 게 어제 네. MBC가 단독으로 보도한 게 지난해 6월이죠. 네. 백령도 인근에서 통합 정보작전이다 이런 훈련이 진행이 됐는데 합참 승인 아래 아파치, 헬기, 해병대, 공군 전투기 동원됐는데 문제는 완전히 북한에서 이것을 보면은 이상하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가까이 가서 북한을 자극하는 그런 식으로 훈련이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도를 높여서 적이 볼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지시까지 내려졌다고 그러는데 확인이 되셨나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합참에서 정확히 확인은 안 해주고 있어요. 예. 그런데 또 부인도 잘 안 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자기들은 작전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청문회 때하고 국방에서 추미애 의원이 예리하게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예. 실제 아주 훈련에 대해서는 부인을 안 했기 때문에 한 것이 맞는 것 같고 실제 거기서 제시된 건 한 4번 정도로 6월, 7월, 8월, 11월인데 제가 제보 받았을 땐 6번인데 이것도 좀 확인이 필요하고 NLL 근처를 경유해서 이렇게 하면서 고도를 높였다. 이것은 아주 이례적인 거고요. 예. 그리고 북방 한계선을 또 군사 분계선 가까이에서 또 육지에서도 이런 훈련들을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아주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아파치 헬기 같은 경우 사실 훈련을 하더라도 적의 대공하기로부터 취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공하기 사거리 밖에서 주로 훈련을 해요. 예. 가까이 가지 않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군사 분계선 가까이 한다면은 등고성을 따라서 하는 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으로부터 낮게 한 10m 정도 낮게 이렇게 예. 등고선 비행을 해요. 그래야 적의 대공하기로부터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늘 높게 떠서 이렇게 가면은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죠. 나 잡아봐라 하고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예. 그런 것은 훈련하는 형식이 아닌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실제 전쟁을 유발한다든가 도발을 유발하는 이런 행위가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합참에서는 실제 이걸 부인하고 있는데 합참에서는 부인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전쟁을 유발하라고 이렇게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실전적인 훈련을 해라. 최대한 근접해서 한번 해봐라. 실전같이. 그렇게 하면 뭐 요새 북한이 많이 오물풍선 도발하고 뭐 이러니까 실제 전쟁처럼 해보라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김용현은 이렇게 훈련을 했을 때 북한에서 도발을 감행하면 그걸 빌미로 이제 계엄을 선포하고 이런 연구를 하고 있을지라도 정작 합참으로 내려간 명령은 실전에 최대한 유사하게 훈련을 해라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 의도는 모르고 훈련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겠죠. 그렇죠. 군은 사실 아파치 부대나 합참은 몰랐을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김용현 머리와 윤석열 머릿속에는 쟤들이 제발 도발을 해서 도발하면 우리가 빌미로 또 맞대응하고 그러면 막 연평도 포격 도발 같은 그런 상황이 떨어지면은 비상계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 그런 머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난 6월부터 이때도 6월, 7월, 8월, 11일이지 않습니까? 6월부터 계속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6월 실제 4일 날 보면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시켜요. 효력 정지를. 그리고 나서는 우리 대북 확성기도 틀고 막 공세적으로 훈련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의도를 하면서 더 긴장을 고조시키는데 아마 합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북한의 도발이 예상이 되니까 우리가 강도를 높여서 맞대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 위에 윤석열과 김용현 머릿속에는 긴장을 고조시켜서 도발을 자꾸 유도하면은 뭐 오물풍선 원점도 타격하고 막 이렇게 해서 실제 비상계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합참의장도 뭐 직을 걸고 북풍은 아니었다. 실전적 얘기하죠. 훈련을 한 거다 하는데 그 실전적인 훈련이 안전이 평상시 훈련 개념은 안전이 보장된 가운데 하게 돼 있어요. 실전적 훈련도. 그러면 군사분계선이나 NLL로부터 대공하기 사거리 밖인 한참 멀리서 하고 하더라도 높게 뜨면 북한에서 보이니까 산을 따라서 등고선 비행이라고 하거든요. 저도 군단장이나 할 때 전방에 헬기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럼 전방에 옆으로 이렇게 군사분계선을 따라 못 들어가요. 취약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들어갔다가 이쪽 가더라도 나왔다가 다시 이래 들어가고 들어갈 때도 등고성 비행을 해요. 그럼 막 멀미 날 정도로 이렇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리고 계곡 따라서 이래 들어가고요. 왜 북한으로부터 보이지 않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군사분계선을 한 5km나 10km 지점에서 내리고 그다음 차량으로 이동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김용년이나 저 위의 머릿속에는 북풍을 유도하기 위한 작전이었을 확률이 많고 긴장을 고조시켰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일단 합참 의장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환 유치죄로 고발을 한다고 해도 진실을 밝히는 게 상당히 어렵겠네요. 네, 실제 어렵죠, 그것이. 네. 개인적으로 합참 의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믿을만 합니까? 저는 별로 신뢰를 안 합니다. 아. 네, 왜냐하면 합참 의장 같은 경우 이번에 12.3 내란에 또 저는 관련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본인은 뭐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데 합참에서 계엄과가 있고요. 계엄 사항실을 합참 요원으로 20-30명 직접 꾸렸고 사실은 그거 다 관여되는 그렇죠. 거죠. 그랑 네. 맞고. 그리고 비상계엄과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경계태세 2급이라고 해서 적의 도발 징후가 확실할 때 실제 사항에 옛날 진돗개라고 하는 무장공비 나타날 때는 그 경계태세 2급을 걸었거든요. 그럼 정군이 탄약과 수류탄을 다 지급받고 출동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비상계엄이 좀 오래됐으면은 바로 군이 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저는 내란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이번 아파치 훈련 외에 또 윤석열 일당이 외환 유치를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을 이렇게 부추길 만한 일을 한 게 몇 가지 많죠. 사례가 더 있죠. 6월 달에도 그렇고 8월 달에도 그렇고 대규모 그 백령도하고 연평도 일대에서 포격 훈련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사실은 연평도 포격 도발을 났을 때 당시도 연평도에서 포탄 훈련을 했어요. 바다로. 했는데 NLL을 수평으로 옆으로 했는데 그것이 북한에게 자극이 돼서 이제 북한이 역으로 연평도에 대해 포격 한 200발 정도 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 우리가 피해가 있어서 역대응도 하고 긴장이 고조됐는데 그와 똑같은 위치에 또 대규모 200-300발의 포탄을 사격 훈련을 집중한 거예요. 실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굳이 뭐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는 거고 훈련은 좀 더 안전한 지역, 더 남쪽 바다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연평도 때 사항과 비슷하게 이렇게 훈련을 하고 더 대규모로 하고 이런 것들은 북한을 자극을 해서 도발을 하는 빌미를 줘서 이렇게 비상계엄의 어떤 여건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근데 저 밑에 부대는 그렇게 생각을 못하죠. 못하죠. 야, 실전적인 훈련 좀 세게 해봐라. 최대한 NLL 근접까지 예. 이렇게 사격해봐. 그게 실전적인 훈련이잖아요. 네. 윤석열 일당이 내란을 일으킨 것은 이제 뭐 다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김건희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런 건데 저는 이 내란 3인방이 윤석열, 김건희, 김용현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자들이 생각했을 때 비상계엄 발동하기 제일 좋은 것은 전쟁 아니겠습니까? 전시, 그럼요. 사변 또는 네.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 도발을 유도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북한이 대응을 안 해주니까 네. 결국은 이런 짓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대응을 천만다행으로 대응을 안 해줬고 북한이 그렇게 막 자극했는데도 우리가 막 드론도 띄우고 그랬는데도 대응을 안 한 이유가 뭔지 참 궁금해요. 아니요, 이유는 있죠. 예. 제가 봤을 때 북한은 그때 가장 관심이 러시아, 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었고 러시아에 그때 북한의 무기를 엄청 수출했어요. 포탄, 뭐 그다음에 뭐 여러 방사포 이런 걸 수출을 먼저 했었고요. 그 북한이 그동안 그 경제 제재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 한로가 트인 겁니다. 그런데 남북한이 긴장이 고조되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경선으로 할 거야 하고 그냥 그 차단해 놓고 러시아로 이렇게 무기 수출과 무기 지원하는 공급책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파병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한 10,000여 명의 파병. 사실 10,000명 정도 파병을 하면은 안보의 공백이 엄청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여기서 도발을 하고 하면 2개 전선을 유지하는데 북한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수사적인 위험만 김여정이 나와서 뭐 막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 욕하고 뭐 도발 수위하고 그다음 오물풍선을 막 보내서 뭐 이렇게 그
교란을 시킨 거죠, 사실은. 그랬던 것 같고요. 만약 러시아에 그런 변수가 없었으면은 북한은 분명히 맞대응을 예. 해서 혼란 상황이 왔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국제 정세도 윤석열 편을 안 들어준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현재 선거가 늦어지면서 온갖 못된 짓들을 지금 막 하고 있는데 배모 변호사라고 곽종건 네. 사령관하고 육사 동기라고 그래요. 근데 네. 이자가 곽종건 사령관 부인한테 전화해가지고 민주당한테 협박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좋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한참 새까만 후배이긴 합니다만 그자도 육사 후배라고 하는데 혹시 배모 변호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뭐 정확히는 모르는데 예. 육사 출신 중에서도 군 법무관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래서 변호사 전역하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그런데 아마 그렇게 곽종건 가족 배우자한테 해유하고 그것이 공작이죠. 공작이죠. 전화를 해서 내가 예. 도와줄 테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윤석열이 풀려났으니까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다. 민주당 기대하고 하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큰 코 다친다 하면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으로부터 해유당했다. 정언이 해유된 예. 거다라고 하면은 자기들이 뒤를 봐주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유한 정황들이 있잖아요. 이것이야말로 공작이고 해유인 거죠. 그런데 곽종건 배우자 되시는 분도 역시 그 남편과 비슷하게 강단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접촉이 왔을 때 문자 보내지 마라 했는데 다시 전화가 왔고 그때도 강단 있게 얘기한 것 같아요. 이런 전화 하지 말라고 하면서 또 남편은 양심에 따라서 얘기했다. 그리고 내란 이거 잘못된 거다. 국회를 침탈하고 했으면 죄를 져야 되는 거다. 그리고 우리 남편은 부하들이 자기 명령에 의해서 지금 처벌받고 있는데 본인이 남편이 다 책임진다고 했다. 그래도 진실을 얘기해야지 죽을 때 진실을 얘기하고 떳떳하게 갈 거 아니냐. 그런 거다라고 아주 강단 있게. 부인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얘기를 했죠. 사실 저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 누군가 막 변호사가 그렇죠. 전화하고 하면은 네. 이렇게 하면 너네 남편 해유당할 수가 산다. 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네. 일반 여염집 아내자 같으면 흔들리죠. 네. 근데 대단하더라고요. 혹시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저는 기억은 잘 못하는데 몇 분 만나기는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할 때 곽종근이가 그 사령관이 지상구성군 사령부의 작전처장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부부 동반 모임을 연합사 지구사도 연합사 예하부대이기 때문에 예하부대까지 장군들을 모아서 한미 행사를 해요. 한미 장군 부부 행사. 이런 거 했을 때는 오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알고 그렇지는 않고. 한 100명 모인데 리셉션 같은 거 하잖아요. 그 미군들 장군 부부, 우리 장군 부부들 같이 오고 이런 많은 인원이 모인 가운데 행사하다 보니까 사실 기억이 그렇죠. 헤어진 또 전역한 지 제가 한 6년 이상 됐고 그 사이에 뭐 교류가 있었으면 알 텐데 교류가 없으니까 아마 몇 번 뵀던 것 같긴 해요. 네. 곽종근 사령관이 육사 47기죠. 네네. 그러면은 최고위원님 7년 후배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40기이시니까. 네. 그러면은 군에서 이렇게 겹쳤을 수도 있는데 그때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하실 때 그때 겹쳤고 또 다른 군 생활할 때는 다른 같이 데는 해보신 겹친 적은 적이 없으십니까? 없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특전사령관 관계 원래는 특전사 쪽에 경험이 없었는데 특전사령관으로 발령을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것도 어떤 일종의 그 충성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지던데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곽종근 사령관이 대단히 유능한데 이상하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진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선두로 달리는 동기보다 이 두 번째, 세 번째로 됐어요. 그래서 투스타도 합참 작전 기획 부장을 했는데 작기 부장이면 되게 핵심 보직인데 군단장을 못 나가더라고요. 그때는 국방이니까 제가 다 알지 않습니까? 작전부장은 나간 것 같은데 작기 부장이 못 나가서 제가 국방에서 만나서 한 번
위로한 적이 있어요. 아이고 힘내세요 하고 작기부장은 진급자리인데 못 나갔길래 그리고 제가 잊었는데 그러니까 한 3차 정도로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기생들 다 군단장 쓰리스타 됐는데 본인이 못 나간 상태에서 좌절하고 있을 때 아마 김용년이가 딱 포스팅을 하니까 김용년 그 당시는 경호처장이죠. 대단히 충성을 다 맹세를 했을 것 같고 또 본인을 인정해 주는 사람에게는 그 당시야 뭐 그렇죠. 초창기에야 이런 계엄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든든한 백이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점점 가스라이팅 같은 걸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엄의 핵심 부대로 동원하도록 친위 부대를 만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철저히 김용현과 윤석열에게 이용당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배모 변호사 같이 이렇게 회유하고 공작하고 이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증 교사도 될 수 있고 네. 또 강요도 될 수 있고 증거 인멸을 위한 시도도 되는데 혹시 이 자를 뭐 고발해야 되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우리 민주당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네네. 어저께 나온 기사라서 예. 아직 그 당 그 법률위원회하고는 상의를 못 해봤는데 한번 해서 이런 것들을 막아줘야죠, 사실은. 예. 당에서. 네.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첫 변론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오늘 선고일도 발표할 것 같다라고 하네요. 네, 다행이네요. 예. 네. 오늘 발표하면 이제 내일 모레 글피 중에 목요일쯤 하겠죠, 목요일. 예, 하면. 할 수 있겠죠. 네네. 좀 빨리 좀 해야죠. 그러니까요. 네. 지금 뭐 아마 거의 다 됐던 것 같고 예. 마지막 조율을 하지 않나 싶네요. 네네. 이번 주를 넘어간다면은 헌법재판관들에게도 큰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보십시오. 저기 화면에도 보십시오. 저 많은 분들이 거리로 아스팔트로 나와서 밤을 지새우고 또 국민들은 뭐 불면증에 시달리고 노심초사하는데 빨리 끝을 내야죠. 예.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암살 얘기가 이렇게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동선도 좀 조심해서 짜고 있고 그러는 것 같은데 혹시 당에서 파악하기로 이거는 그냥 지나칠 수 없을 정도로 좀 구체성 있는 그런 제보였습니까? 그 제보가 여러 사람한테 왔었고요. 근데 저는 뭐 그 제보의 신빙성 이런 것보다도 지금은 어떤 제보든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봐요.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미 작년 연초에 진짜로 그 테러를 당해서 천운으로 살아나신 거지 0.1mm만 더 칼이 깊게 들어갔으면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뻔했잖아요. 그런 테러를 당했었고 지금은 감정이 극우 저쪽에 너무 올라간 것 같아요. 제가 요새 저도 위협을 많이 느끼는데 거리 가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저 김병주 간다 하면 막 큰 소리로 달려들고 막 해요. 네, 그런 경험을 한 4-5번 겪었어요. 요즘에도 좀 네. 입고 다니십니까? 네, 밖에 나갈 땐 좀 입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전에 없던 이런 현상에 전에는 제가 뭐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하고 많이 이렇게 비판도 하고 했지만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지금은 그럴 정도로 극우 세력들이 적개심이 많은 것 같아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또 일부 인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극도로 조심해야 되고 저도 이재명 대표님한테 탄핵이 발표되고 나서도 한 1-2주는 아주 조심해야 된다라고 지금 조언을 드리고 있죠. 네. 그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목사라고 하는 자까지도 뭐 암살 계획 성공을 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째 요즘 보면 목사라는 자들이 이런가요? 그러니까요. 특히 목사의 이런 얘기는 대단히 참 있을 수도 없고 또 대단히 이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이 보니까 성공회 교수도 하고 뭐 성공회든가요? 저기 성공회가 아니라 예. 한일 장로회 그죠? 장로회? 예. 장로교 쪽에 그거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게 되면 독실한 신자들 같은 경우는 조기천 저분 같은 경우 그 독실한 신자 같은 경우는 저것이 어떤 목사님을 하느님을 대신해서 법을 많이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시나 그런 암시로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스스로 목사의 길을 포기하는 거죠. 예. 장신대 출신 같았는데 저런 사람 목사 아닙니다. 예, 목사 옷 입고 있다고 그래서 목사 아닙니다. 특히 장로회 같은 경우는 생명을 존중하는 기독교 신앙으로서 진짜로 이런 살인 이런 거와 전혀 관계없이 사랑과 평화 이런 걸 강조해야 되는데 무슨 예. 네. 끝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자꾸 민주당한테 승복해라, 승복 발표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가당치도 않지요. 지금 자기들이 승복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윤석열한테 승복하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근데 왜 지금 국민의힘이 저렇게 승복 얘기를 꺼내는 것 같습니까? 승복은 가해자인 윤석열이가 승복해야 되는 거고 예. 온 국민들은 왜 승복을 합니까? 예. 사실은 본인들이 승복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한 단죄를 하면 거기에 승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민주당이나 국민들 대다수는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건데 뭐 거기에 당연한 그 결과인 거죠. 탄핵이 되더라도. 그러는데 괜히 어거지로 승복하라 이렇게 하는 건데 본인들은 아마 자꾸 절차적 하자를 자꾸 없는 문제를 만들어서 작화를 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을 획책하지 않나. 그리고 프레임을 지금 이쪽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 자체지 않습니까? 대다수 국민은. 그리고 여긴 파괴하는 세력인데 이걸 동등하게 자꾸 갖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동등하게 갖고 갈 이슈가 아닌 거죠. 대한민국은 헌정 질서를 준수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우리 대다수 국민과 이거를 파괴하는 극단론자의 싸움인데 이걸 동등한 레벨로 갖고 가려고 자꾸 모든 프레임을 그렇게 짜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번 전쟁은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아닙니다. 아니죠. 네, 이게 어떻게 보수 진보? 예. 보수는 오히려 이런 가치를 더 중시 여겨야 되는 거죠. 네, 불의와 정의의 싸움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향님, 김병주 의원님 목소리에 힘이 나고 감격의 눈물이 납니다. 반드시 정의가 이깁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셨는데 오늘 김병주 최고위원님한테 우리 정의리원들 대표해서 이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건강 꼭 잘 챙기시기 네, 바랍니다. 네, 예. 예. 주블리 안보특강 김병주 최고위원님과 함께 했습니다.